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 시가 됐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기다리시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처장 차범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 차 총 32 회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자리를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최근 국내 공용 중인 시설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대응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분들이 깊은 고민과 책임을 느끼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중 관리 주체의 현장 전문성 확보와 점검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예. 3종 및 법정의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정밀 안전 진단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공단에서는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정밀 안전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여 면밀한 상시 점검과 구조 안전성 검토까지 포함한 특화된 정밀 안전 점검으로 질적 향상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측 불가한 유형의 시설물 결함을 대비하기 위해선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은 유지관리의 스마트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융합 기술을 활용한 노후 도로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 시범 사업을 서울시와 공단이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제2차 오픈 이노베이션 플러스를 시작하면서 세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해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의 김상하 차장님이 최근 국내 교량 사고 사례를, 국토안전관리원의 김동주 실장님이 노후 도로시설물 철거, 교체 의사결정 기술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며 각 발제 후에는 장승엽 교수님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은 슬라이도 앱을 활용할 예정으로 채팅창에 올린 주소로 접속하여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참석하여 주신 기관과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관계로 별도의 인사 말씀 없이 기관명과 참석하신 분 중 대표분 성함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이재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김호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콘크리트학회 김지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구조물 진단 유지관리공학회 신경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윤기덕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유훈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준규 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정준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원 김준경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시설공단 정혜기 도로관리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이기세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로시설과 고영준 과장님, 유현선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량안전과 조현석 과장님 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설공단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영남대학교 이재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르네방재정책연구원 조성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진남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오픈 이노베이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 교수님을 소개드리며 이어서 진행은 장승엽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 국내 교량 사고 사례 공유 및 예방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설공단 김상아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김상아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들어 발생한 국내 교량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노후 인프라 유지 관리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월 발생한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도림보도육교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림보도육교는 2016년 준공되어서 공영연수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교량인데요. 영등포구에 위치한 도림천상 보도육교입니다. 연장 104.6m를 교각 없이 단경관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상부 형식은 트러스가 결합된 강광 거더의 명칭으로 특허 등록된 형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재가 있는데요. 하얀재는 소슴이 있는 아치 형식이고요. 중앙부 20m는 하얀재만으로 이루어진 약한 강성의 구조이고 지점부로 갈수록 트러스 형태의 큰 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고가 새벽 시간에 발생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고 경위를 살펴보겠는데요.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처리상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2년 12월 31일 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시민의 처짐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3일 뒤인 23년 1월 2일 관리 주체로 민원사항이 2건 접수되었는데요. 3종 시설물로 편입하고 최초 정기 안전 점검이 12월 15일 종료되었고 그 결과가 A등급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담당자는 특이사항 없을 것으로 예단하고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련한 문제는 섣부른 예단보다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림보도육교의 점검 및 보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 이상 처짐이 보고되었고요. 2017년 탄성 받침의 쐐기 파괴가 추가 보고되어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7년 포트 받침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 교체한 포트 받침도 경관 중앙부 처짐에 따라 부발력과 함께 경관 중앙부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CCTV에 포착된 붕괴 순서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점부 포트 받침이 탈락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진동이 감지됩니다. 이어서 수초 후에 종점부 받침이 탈락되면서 급격한 처짐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어서 종점부 우측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처짐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추정한 붕괴 메커니즘을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일반적인 아치 부재는 아치 리브에서 발생되는 반력이 교대 배면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점 앵커부 인장 파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그런데 본 교량의 앵커부 인장 파괴 형상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걷어처짐이 발생했고 동절기 상부 받침의 수평 반력에 의해서 받침이 파단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대 A1 측 사진을 보시면 상현재를 지지하고 있던 받침의 사이드 블럭이 탈락돼서 상현재가 기둥에서 이탈하였고요. 포트 받침의 미끄럼판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부발력에 의해서 상당 기간 받침이 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붕괴 후에 사이드 블럭 볼트를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부식 및 피로 징후는 없었고요. 한 번에 절단된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A2 측 사진을 보시면 먼저 기둥은 기초와 강제 기둥을 연결하는 앵커와 기초 상면에 이격이 조작되었고요. 이것은 붕괴 전 강한 인발력이 작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둥 자체가 경관 중앙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기초에 휨 인장 파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 거더와 기초 연결 부위인 힌지인데요. 힌지 앵커 부위가 인장 파괴로 인해서 기초로부터 뽑혀 나와 있고 일부는 절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분석한 붕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 초기 측량 자료 및 현장 점검 자료를 토대로 붕괴 메커니즘을 검토한 결과 힌지 지점부의 외측 변이 발생으로 교량의 기하학적 형상이 변경되고 그 영향으로 부재의 이상 충력과 모멘트를 증가시켰습니다. 증가한 충력은 추가로 힌지 이동이 발생하게 했고요. 이로 인해서 중앙부 처짐이 추가로 발생되는 악순환으로 소습량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붕괴 직전 상현재 받침은 수축 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는데요. 동절기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 블록 고정 볼트가 파단되면서 지점부 인상 파괴가 발생하게 되고 이어서 교량이 붕괴되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교량은 양단부가 트러스로 보강된 거도교인데요. 아치의 구조도 특성을 반영한 복합 교량입니다. 미적 효과를 위해서 낮은 라이즈비 아치를 계획해서 일반 거도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의 구조임에도 힘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관 중앙부 강성이 또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수록 큰 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아치 부재는 지점부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여야 하는데 지점의 미소 변이를 허용한다면 아치의 소수물 충분히 주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 교량의 경우 안전성 검토가 철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단 지점이 고정되어 있는 아치 및 트러스 부재는 전체적인 좌골 검토가 필요한데요. 특히 압축력이 단면을 지배하는 형식이라면 좌굴에 대한 검토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교량의 중앙부는 힘과 충력이 지배하는 구조이고 전체 구조계에서 좌골 길이 선정과 이에 따른 안전성 검토가 필요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관련하여서는 시공 중 소습량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준공 후에도 이동 제한 장치 파단 등의 손상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진 발생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안전은 조금이라도 소홀한 순간 언제라도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유념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도 붕괴 건입니다. 본 교량은 신도시 개발 시기였던 1993년에 준공되었고요. 30년 공용되었습니다. 5경관 연속 PSC 슬래브교로 총 연장은 108m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자교 보도부 붕괴로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도면에 보시듯이 정자교의 캔틸레버는 3.5m, 그리고 보도부는 3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제설제 등에 의해서 의한 열화가 보도 연석부 바닥판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도부의 폭과 복합 열화로 인한 콘크리트 내구성 감소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자교의 점검과 보수 이력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정적으로 이제 공개된 몇 가지 정보로만 파악한 내용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2005년 정밀안전 진단 이력이 있고 이때 교각 연단거리 부족에 따른 측면 파열로 2006년 교각 단면 확대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붕괴건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부의 처진 관련해서는 201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최초 언급되었고요. 이후 점검들에서 C등급을 받아오다가 마지막 작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자교 보도 붕괴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 점은 지난 10년간 2차례나 유사한 사고가 났었는데도 같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올림픽공원의 청룡교, 그리고 2018년 분당 야탑식교의 보도 붕괴 건을 보면 인장 철근의 겹침 위험에 대한 설계 기준 미흡과 철근 부식에 의해 보도부 붕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사고들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시스템적으로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우리 관계자들의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자교 보도 붕괴 건의 추정 붕괴 원인, 그리고 유지관리상 문제점,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정 붕괴 원인은 앞선 두 사례서와 같이 철근 겹이음 설계 기준 변경 이전 시공되어서 일직선상으로 겹이음 시공되어 있었고요.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와 함께 철근이 일괄 뽑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설제 등에 의한 콘크리트 열화 현상과 철근 부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점검 미흡으로
기사에 따르면 환계소당 약 30여만 원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대가를 감안할 때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제안했음에도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적절한 시기에 적정 공법의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자교 사건에서의 시사점으로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시의 문제점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점검은 모든 관계자가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상 최근 발생한 교량 사고 사례를 훑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국내 노후 인프라 유지 관리 개선 방향을 위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 통계 연보상, 국내 시설물 현황, 그리고 안전점검 예산, 안전진단 전문기관 현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준 시설물 현황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종 시설물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고 안전등급도 B등급, C등급 증가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교량 전체 수량은 1종의 경우 4,800개, 2종 7,500개, 3종은 25,000여 개입니다. 그중 사용 연수별 시설물 비율을 나타내고요. 안전등급 현황은 B등급이 월등히 많기는 하지만 3종의 경우 C등급 비율이 약 18%이고요. D등급도 한 154개, 2등급도 17개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등급별 사용 연수를 보시면 공용 연수가 증가할수록 등급이 하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한 업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021년 기준 약 5천억 원가량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점검 및 진단업체 수주 현황을 보시면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수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90% 정도 되죠. 안전점검 수행기관 현황을 보시면 매년 약 10%의 업체가 새로 생기고 있는 것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약 1,300여 개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기술 인력은 2021년 약 2만 명으로 매년 약 1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준공 30년 이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등급 추이입니다. 2021년 약 17%였던 노후시설물이 20년 후에는 74%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후시설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물은 교량 및 건축물이고요. 사용 연수별 시설물 안전등급을 보시면 공연 연수가 많아질수록 CD 등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안전등급 현황을 봐도 매년 C등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점검 및 진단 부실률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점검 및 진단 성과품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밀안전 점검의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10%대에서 5%대로 부실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정밀안전 진단 부실률은 2017년 무려 24%였던 부실률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만은 아직도 10%대의 부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 5%대에서 2021년 10%대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경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관련 업계와 기술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관리주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안전점검 용역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역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는 발주처 예산 등의 문제로 저가 발주되어 적정 인력의 투입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시설물 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가 초급으로 되어 있는 등 기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결함 분석 등이 미흡하게 되고 형식적 점검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종을 제외한 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 진단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근접 점검의 기회가 없고, 이에 따라서 구조적 문제 발견이 어려워 문제가 있는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법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는 점검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실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과업 결과에 대한 책임감 고취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점검과 용역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용역 결과 이행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의 적극 행정과 함께 시민 안전의 최전선 책임자로 투철한 소명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내용을 토대로 큰 틀에서 토론할 주제를 한번 정해 보겠는데요. 국내 노후 인프라 유지 관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법 및 세부 지침 개선 사항과 사업 책임 기술자 등급의 적정성 등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테고요. 노후 시설물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적극 행정을 위한 방안 등의 관리 주체로의 자세, 그리고 스마트 점검 기술 등 안전 점검 선진화 방안, 마지막으로 용역 품질 향상 및 점검자 역량 강화 방안 등 용역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8분, 9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패널 한 분당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발표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원 회장님께 의견을 좀 정해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잘못 만든 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 유지 관리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유지 관리를 잘 하더라도 캐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생기면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붕괴 사례를 보면 김성환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붕괴 사례를 보면 신형식이죠. 신형식이라는 게 혁신적일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왔던 게 그동안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20년 가까이 친형식 교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안전한 시스템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그동안의 분위기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미묘한 얘기지만 어느 한 관리 주체의 그 전직 그 관계자들, 소위 말하는 전관이라는 분들이 그런 신형식 교량을 개발하는 회사에 많이 취업들을 하셔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구에 6개, 7개 형식의 새로운 교량들이 놓이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건 로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실력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형식이냐에 대해서 실험들을 좀 하셨는데 아주 잘 만든 실험체로 실험을 한 다음에 괜찮다. 이거 하고 30년 동안 비바람을 맞고 염화가시 맞고 뭐 해풍을 맞고 이런 상태에서 있었던 시설물하고의 비교가 실험실에서 새로 만든 걸로 실험해서 성능이 입증됐다는 걸로 마치 이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시도가 된 그런 신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설계자는 이제 자기의 의도대로 거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거동을 안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사례는 아치의 거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거동을 안 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산성 받침이
제대로 이동 제한 장치가 작동을 할 거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게 이제 파손이 돼서 이제 생기는 이런 구조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특허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는 지금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발하는데 우리가 허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안전 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김상하 차장님께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4가지의 큰 문제를 이슈를 제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맨 왼쪽 위에 국가적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3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진단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높이자. 어떻게 높여요? 돈은 조금밖에 안 주고. 지금 그렇게 사고가 한 번 나도 그냥 몇 번 떠들다가 그냥 다 조용히 또 지나가서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언론에 칼럼 기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국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런 교량 붕괴는 굉장히 작은 사건으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이슈가 너무 많고, 외교라든가 혹은 또 이 관련된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의 안전은 그날만 떠들고 마는 듯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자교 붕괴 이후에 새로운 어떤 분위기 내지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르기를 기대하는데 별로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고, 마치 기술자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로 지난 30여 년간 치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서의 기술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치부해버리면 저는 하세월일 것 같아요. 이런 사고는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좀 한계를 느끼고 좀 맥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은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정책 위반자들께 계속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그냥 개선책을 찾아봤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다들 중지를 모아서 이 국가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회장님. 지금 새로운 신형식 교량,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형식 교량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안전 점검을 비롯해서 아까 신형식 교량에 대한 점검도 마찬가지고 국가적 시스템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조성일 이사장님께 의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재용 교수님, 우리 회장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리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다가 의견을 계속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중앙정부에다 전달을 할 생각이고, 만약에 잘 안 되면 뭐 오늘 아침에도 회장님이 언론에다 기고하신 글을 갖다 봤는데 저도 계속적으로 기고도 할 생각입니다. 앞에서 건설을 잘해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또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국가적 시스템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건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따질 격이 제목 뭐 이렇게 소제목으로 써둔 게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는 앞에 한 3가지 정도밖에 얘기 못하지 않을까.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작이 사고 난 한 일주일 뒤에 미국에서 사진해 보는 것처럼 위스콘신 주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교량이 하나 또 무너졌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국은 20피트 이상,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6m 이상짜리의 교량을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위스콘신주에 약 25,000개 정도의 6m 미만짜리 교량이 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예요. 보수를 할래도 보수 예산도 없고 중앙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관리 밖에 있다. 이제 이게 이날 이제 사고 나면서 기사 나온 거로 제가 캡처한 건데,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 문제를 위스콘신주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6m 미만짜리 교량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는데, 저희를 한번 좀 보자고요.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 거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 미국은 지금 대상 교량이 20피트, 6m 이상이고, 영국은 0.9m, 1m 미만짜리. 그 다음에 유럽이랑 일본이 다 2m 이상의 교량을 관리를 해요. 교량 숫자가 미국이 60만 개 정도, 그 다음에 영국은 지금 시가 관리하는 숫자를 제가 통계를 못 찾았는데, 요 주랑 국가가 하는 걸 갖다 보면 한 8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숫자를 제가 못 찾은 거고, 프랑스가 26만 개. 요거 독일도 지금 요 작은 데서 하는 거는 숫자를 못 찾았는데, 연방에 있는 고속도로상에 있는 것만 약 4만 개. 일본이 2m 이상 교량이 73만 개입니다. 73만 개의 교량이 일본이 관리를 하는데, 점검 유형을 갖다 살펴보면은 나라마다 다 그 명칭이 다르긴 한데요. 영국 거를 갖다 먼저 보면은, 영국 거를 갖다 보면은 일반 점검이 2년에 1회, 주요 점검이 6년에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8년, 10년, 12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점검 빈도를 완화할 수 있는데, 어떤 점검을 하느냐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 보면 점검이 근접 점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접 점검은 close examination within touching distance,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 이내에서 다 점검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든 컴포넌트, 안 보이는 것도 점검을 의무화해 놨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열어서 점검을 해라. 일반 점검의 경우에, 2년에 한 번 하는 점검의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서 추가적인 장비 없이 그냥 점검 가능한 곳을, 보이는 곳을 눈으로 점검하는데 망원경이나 망원 렌스를 장착한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일반 점검이고, 요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일본 같은 데는 이런 점검은 순회로 표현을 해요. 점검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순회라고, 통상순회, 정기순회, 이상시순회 이렇게 해서 순회라는 표현을 갖다 하는데, 차량 및 보행 점검을 한다. 그 기타 곳의 점검은 다 근접으로 하는데, 미국은 상세 점검을 근접으로 하는데, 그중에 특히 분기어 발부제라든지 수중 점검을, 또 상세 점검은 근접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해놨어요.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2m를 갖다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영국은 0.9m인데
지금 미국이 6m죠. 미국이 그런 문제점을 갖다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거는 100m 이상이고 경관장 50m 이상이에요. 차이가 있죠. 3종은 20m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이죠. 그래서 지정된 거 다 합치면은 저희가 지금 교량이 한 33,000개 돼요. 일본이랑 비교해보면은 일본이 73만 개인데 우리가 3만 개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30만 개 정도의 교량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 상의 관리 사각지대가 워낙 많다. 또 3종도 10년이 넘은 것들만 관리 지정 대상이 되죠. 카테고리를 이렇게 1, 2, 3종으로 나누는 나라가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0종서부터 카테고리 0서부터 카테고리 3까지로 나뉘는데요. 3종이 제일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1종, 2종이 20m 미만이니까 우리 법정의 시설이거든요. 우리 법정의 시설도 카테고리 0 혹은 카테고리 1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2종은 여기 다 속하지 않는 건데 여기 이쪽에서 카테고리 3은 중요한 구조물인데 우리 대부분 1, 2, 3종은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1, 2종은 다 여기 해당이 되고 3종이나 법정의 시설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 왜냐하면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3종으로 그냥 지정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시설로. 그리고 경사각, 스큐가 있는 교량들이라든지 미적 디자인의 구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도림육교 같은 거 미적으로 만든 구조물은 여기에 해당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빈도가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으로 나눠서 지정이 돼 있는데 정기안전 점검은 1, 2, 3종 법정 시설물은 다 관리를 하죠. 정밀안전 점검은 3종은 안 합니다. 아니, 이게 1, 2종만 합니다. 3종은 안 하고 정밀안전 진단은 1종만 하게 돼 있습니다. 1종만 의무화가 돼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게 돼 있죠. 의무화되어 있는 거는 1종만 정밀안전 진단을 하고 나머지는 정밀안전 점검은 1, 2종만. 요건 이제 1, 2, 3종 갖다 하는데 문제는 정기안전 점검이나 정밀안전 점검이나 근접 유관 점검이 아니고 그냥 유관 점검. 그러니까 아까 그 영국에서 말하는 제너럴 인스펙션 일반 점검처럼 그냥 보이는 것을 뭐 망원경이나 카메라로 찍어서 점검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1, 2,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접 점검은 안 하는 거나 똑같다. 근접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또 마감재 해체가 마감재 해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다. 그 히든 컴포넌트를 영국에서는 열어서 보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택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가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수중조사라든지 재하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가업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다 조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점검 자체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사사고 터널 2012년도에 일어난 다음에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근접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사례들인데요. 외관 조사, 멀리서 사진 찍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볼트가 부러졌거나 이런 것들이 강도에서 볼트가 이완됐거나 이런 것들은 점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들겨 봐야지만 되는 것들도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접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전부 다 근접 점검을 의무화해서 지금 2번째 회차를 돌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점검자의 자격을 갖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PM과 TM으로 나누는데 프로그램 매니저는 10년 이상의 교량 점검 경험을 갖다 가진 사람, 팀 리더는 5년의 이제 경험을 갖다 보유하고 교육을 갖다 받은 사람이 있는데 돼야 되는데 몬타나주의 사례를 갖다 보면은 자체 내부에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고
팀 리더가 있어서 자체 점검팀이 약 4,500개 교양 점검을 담당한다. 예. 여기서 점검하는 거는 정기 점검의 경우고,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점검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설턴팅을 한다. 이런 소리죠. 점검자의 자격이 뭐 영국이나 이런 데가 국가에서 큰 교량들은 에이전트를 주기도 하고, 좀 작은 도시나 현에서는 자체 기술자를 하기도 하고, 이게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영국에는 점검자 평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엔지니어가 인스펙터와 시니어 인스펙터의 여기 보면은 의식, 지식, 경험, 숙련도까지도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점검에 투입하기 전에 이 사람네들을 엔지니어가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갖다 거쳐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하는 것들이 매뉴얼에 이 기준에 다 스탠다드에 다 제시가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이 통과한 사람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면허증을 갖다 대여해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점검하고 하는 것들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에 일본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검사원 제도는 일본에서도 요거 제도를 도입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량 관리 기준에 대해서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이따 슬라이드 앱에 많이 올려주시고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남희 대표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의 진남희입니다. 제가 지금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속돼 있고, 또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또 소속돼 있어서, 저는 안전진단 전문 업체 입장에서 한번 또 느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거에 대한 용역 발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자료가 공유가 됐었는데, 그 당시 정기점검 용역에 포함된 대상 시설물이 68개의 시설물이었고요. 과업일수는 90일, 그러니까 휴일을 제외하면 75일 정도고, 그래서 한 개 시설물당 거의 뭐 외역과 내역을 합쳤을 때 하루 정도 만에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 자체가 2,270만 원이어서 개소당 한 33만 원 정도의 그 금액으로 했고, 근데 그 100m 도로 교량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인원수는 외업으로 3인, 내업으로 2인 총 5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5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를 합치면은 다른 데서 발표한 것도 보니까 뭐 한 450만 원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분의 1 정도의 그런 가깝게 저가로 발주된 거로 보이고요. 또 과업 내용서를 봤을 때 이게 거의 정밀안전 진단에 포함된 내용들이 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저가이면서 또 단기 용역, 또 과업 내용도 부적정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대책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하여튼 이런 발주 부서에서 관리 주체에서는 이게 점검 진단의 과업 내용이나 대가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좀 하고 적정 대가를 반영한 그런 과업 발주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한 30년 정도 지금 점검 진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점검 진단의 내용이라든지 또 대가가 적정한지 한 번은 이제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재 그 진단과 정밀안전 점검의 그 기준연수 평균 비율이 진단 대비 정밀안전 점검 기준이 21%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적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안전점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검토를 했는데, 저희 지침에 의하면 정기안전점검이 이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자가 외관 상태를 관찰해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정자교와 같이 급격한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점검만으로는 전 확인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일단 점검에서는 철근 배관 탐사라든지 안전성 평가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밀안전단 과업에 있는 안전성 평가는 이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종이나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밀안전단을 한 번 또는 뭐 10년 주기로 한 번 한다든지 최소 한 번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조성희 원장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점검 실시자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침에 있어서도 이 책임 기술자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책임 기술자는 뭐 총괄 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 회복과 유지 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기안전 점검은 초급 기술인 이상, 정밀안전 점검은 고급 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특급 기술인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정기안전 점검 해온 보고서를 보면은 정말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를 집어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적은 인원이 투입되는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일수록 더 전문가, 특급 기술인 이상이 이런 이제 책임 기술자로 활동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건설 기술자 역량 지수에 따라서 이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기술자 역량 지수를 산출을 할 때 학력이 20점, 자격이 40점, 경력이 4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을 두게 되고요. 만일 우리가 이제 4년제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면은 20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따고 나오면은 3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은 기사이면서 내가 학사를 마쳤으면 50점을 받게 되는데, 그 초급 기술자가 35 이상 55 미만입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바로 초급 기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연수는 우리가 로그 산식에서 40년을 이제 만점으로 해서 그 이제 로그식으로 이렇게 이제 경력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에 넣어 봤을 때 그 2년이 지나면 7.5점, 뭐 3년이 지나면 11.9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이제 오게 주게 돼서, 제가 그래서 그 학사를 받고 기사 자격증이 있고 경력 연수를 이렇게 딱 따져봤을 때 그 초급 같은 경우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초급 기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고급 기술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특급 기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4년제에 나온 기사 소지자가 책임 기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고요.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이면은 책임 기술인을 할 수 있고 10년이면은 정밀안전단 책임 기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진단 회사에 들어와서 그냥 용역에 꾸준하게 참여한다는 만으로 해서 기술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꾸준히 있어서 한 10년 정도 돼서 뭐 차장 이제 말년이나 아니면 부장 정도 되면은 정밀안전진단 책임 기술자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저는 항상 걱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구조물에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이해하고 책임 기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냐면은 그 박사를 취득을 하면은 가점을 3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술사를 취득하면 가점을 10점을 받는데, 이것은 그냥 진단 회사에 들어와서 사원이 2년 또는 3년의 경력만 쌓으면은 그 이상의 경력 지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박사를 따고 또는 뭐 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빨리 들어와서 경력을 이렇게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방 특급 기술인이 되고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과연 맞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기술사, 박사 등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역량 지수를 개편하거나 또는 뭐 PQ 기준에서 기술사 등을 우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일하면서
몇 가지 느낀 부분은 이제 관리 주체 측면에서는 앞에서 두 가지 사례에서 봤을 때 그 시설물 안전 관련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고요. 또 사고 발생할 때 이제 유사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에서 좀 그런 있으면 좀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3종이나 기타 시설물, 뭐 출렁다리, 또 기존의 점검 진단 비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우리가 둬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맥락이고요. 또 이제 시설안전공단이나 뭐 여러 쪽에서 잘 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사 박사 등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능력을 좀 향상한다든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능력을 향상하거나 또 노후시설물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경험과 기술 능력을 축적하고 또 우수 전문가나 업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자꾸 능력을 이제 축적해 나가는 게 관리 주체에서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용역 품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저희 진단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용역을 좀 발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 과업 내용과에 맞는 대가를 좀 부여하고요. 또 과학기간도 적정한 과학기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하게 되면 사실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발주 방식을 통해서 좋은 진단 기간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점검에 발주처 감독이 이제 동참을 해서 용역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공유하기도 하고요. 오늘 그 제가 서울시 또 건설기술 심의에 올라오는 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분명히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또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여러 가지들을 거치고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문제들이 많아 있는 보고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사가 보고서를 잘 써야 되지만 그 중간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좋은 보고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검토 기능에 대한 그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수 보고서에 대해서는 가점 제도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보고서 평가 제도 자체는 처벌 위주의 이제 보고서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진짜 세부 지침 형식에 맞게 이것이 뭐 이제 이 내용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냐 이런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더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우수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건지 좀 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업체에서 신기술이나 특허도 많이 이제 활용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또 발주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또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특히 안전점검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다 서로 연관돼 있어서 적정 대가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안 가고 또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아까 조성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가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잘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라든지 정부 측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슬라이드 웹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안 올려주셨고요. 일단 김호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제 자료는 지금 채팅창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라고 하시는 건 김상하 차장님 발표하셨던 통계 자료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자료일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 분당에서 지금 정자교와 유사한 공법으로 시공된 교량에 대해서 정밀 점검 결과는 BC 등급인데 이게 지금 다시 재점검을 해서 모두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혹시 진남희 대표님이나 의견 혹시 주실 수 있으실지. 제가 알기로는
그 아직까지 그 분당구청에서 정밀환진단 발주를 해서 최종적인 진단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떠도는 저 언론에 보면은 뭐 D등급이나 2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문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다시 재점검, 긴급 점검을 해서 등급이 다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아마 철거로 판정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김호인 교수님께서 오늘 패널 토론 패널 분들께서 올려주신 자료도 좀 공유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원장님 가능하실까요? 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다음 발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초노후 도로시설물 철거 교체 의사결정 지원 기술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 김동주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준비되시면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아, 예. 초노후 도로시설 철거 교체 관리라는 거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기획과제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하고 했던 그 기획과제를 하면서 만들었던 이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발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2022년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한 5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는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철거 교체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논의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이제 정자교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림육교 사고라든지 이런 이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선진국 사례를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구조물 수명이 한 50년 정도 되면은 이미 이제 그런 이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던 어떤 그런 개연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물이 이제 많이 있는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초노후 도로시설물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김상하 차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이렇게 보면 이제 30년 이상 경과한 어떤 그런 도로시설물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초노후 도로시설물이라 해서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할 때 50년 이상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초노후 도로시설물 정의를 50년 이상 경과하거나 그다음에 30년 이상 경과하고 열화 손상이 심각한 경우 또 포함됐고, 성능적인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건설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경우, 그다음에 결함 같은 경우에는 점검 진단 결과 이제 D2등급 이런 이제 시설물들을 초노후 도로 시설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고, 이제 이런 시설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후 시설물을 이렇게 보니까 20년대 초반에 이제 보면 초노후 시설물이 한 4,200개소 이렇게 됐는데, 30년 정도 가면은 이게 한 10,000개소 정도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신설 교량하고 철거 교체 이제 교량하고를 좀 비교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철거 교체라는 어떤 키워드가 도로시설물 중에 뭐 이렇게 교량 터널 사면 농벽 이렇게 있으면 교량이 좀 많이 이제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교량 위주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신설 교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한 300개소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증가를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줄곧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21년에 보면은 약 한 20개소 정도로 이게 많이 이제 대폭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철거 교체 이렇게 측면을 보면은 2018년에 한 이제 60개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매년 한 50개, 40개 정도는 일단 철거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철거 교체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아직 멀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이런 그 철거 교체가 이제 시작됐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 사유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구조 결함이나 내화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능성 부족이라든지 내진 성능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철거 사유가 이제 발생을 하고 시설물 이제 종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로 이제 3종 시설물이 좀 많이 이제 그 철거 교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2종 시설물이 거의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원인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2종 시설물은 그나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철거 교체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3종 시설물은 그런 판단 기준이나 그런 이제 스크린에 걸리지를 않아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종 시설물보다 좀 이렇게 철거 교체가 좀 덜 진행되는 어떤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고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철거 교체 관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장착이 돼야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그런 3종 시설물의 철거 교체가 좀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량 형식은 뭐 이제 콘크리트 빔이 이제 좀 많았고 BC 빔이라든지 그런 순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철거 교체를 보면은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좀 많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황이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철거 교체를 할 때 국민신문고를 좀 살펴봤어요. 국민신문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한 해에 한 500만 건이 이제 국민 안전신문고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한 28.3% 약 한 140만 건이 이게 이제 안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건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뭐 이탈리아 모란디라든지 그다음에 미시시피 이런 다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듯이 이제 유지 보수만으로 지속적으로 하다가는 이제 대형 이제 붕괴 사고를 당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개연성이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우리나라 이제 사건 사고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이제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철거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답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보강이 이제 계속 지속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보수 보강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철거 교체를 해야 될지, 이거를 이제 비용, 예를 들면 제일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판단 가능한 이제 비용을 통한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결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철거 교체에 관련된 어떤 그런 특화 기술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철거 교체 비용을 산출을 할 때, 이제 뭐 특수공법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이제 법령 장비라든지 법령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철거 교체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기기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철거 교체하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냥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뭐 현안이 있어가지고 철거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죠. 거의 대부분 유지 보수로 그렇게 이제 기결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거 교체를 할 때 이제 보수 보강 이제 뭐 공법이라든지 그런 관리 제도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철거 교체 비용이 좀 효과적으로 돼야지만 이게 이제 보수 보강 비용하고 비교가 돼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이제 될 수 있겠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기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결정 기준이 좀 이렇게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철거 교정 중에 안전사고가 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철거 교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이제 그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지 관리하는 거하고 이제 대비해서 이게 철거 교체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신설 교량보다 훨씬 더 비용이 한 1.5배 정도 많이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물론 이제 포함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복합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성능 저하라든지 요런 이제 그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좀 부족하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철거 교체 관련해서 이제 가장 그 이제 근간이 되는 가까운 법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이제 기반시설 관리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주로 성능 개선, 그러니까 이제 부분 개축까지 되어 있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유지 보수하고 이제 부분 개축하는 거기에 이제 관점이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철거 교체를 하고 싶어도 인용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철거 교체가 좀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은 철거 교체 관점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철거 교체 현장 대상입니다. 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이제 지자체가 이제 이런 거를 철거 교체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뭐 표준 체계라든지 그러면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분절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진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 결정을 해도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그런 뭐 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공기가 좀 많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보시지만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이거는 이제 철거 교체를 해야지 된다라는 의사결정이 들어가기까지 한 31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거 교체에 관련된 어떤 그런 체계라든지 제도라든지 좀 필요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요게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뉴욕 DOT에 있는 그 LCC 비용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유지 관리 이제 평균 비용을 좀 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정확한 어떤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인 어떤 그런 패턴은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할 때 30년으로 이제 철거 교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0년 주기로 이제 철거 교체하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50년 주기로 하는 그 철거 교체 어떤 그런 관리 기준하고 그다음에 100년 했을 때 철거 교체 관리하는 걸로 했을 때 뭐 교량당 100억인데 이거는 이제 뭐 교량별로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를 바가 있는데 여튼 어떤 패턴은 이렇게 이제 50년 주기로 하는 그 철거 교체가 가장 이제 합리적인 거로 이제 좀 알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될 수가 있는데 여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철거 교체 유지 관리가 이제 50년 이상 지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비교가 돼야지 된다. 유지 관리하고 철거 교체하고 이제 비교가 돼야지만 합리적인 또 이제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철거 교체 소요 이제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그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제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소요 공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필요한데 저희가 그냥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봐도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는 소요 공기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직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반시설법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기반시설법에 보면 이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의사결정은 주로 이제 수명 연장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교체를 하려고 해도 이 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방안이 좀 제시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적기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이런 기반법에 이제 수명 연장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철거 교체까지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다음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지 관리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8대 이슈를 토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7대 이슈를 만들고 핵심 기술을 이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문제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철거 교체 시기를 좀 놓치다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사고라든지 사회적 어떤 그런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요거를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유지 관리하고 철거 교체하고 이제 그 정량적으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 철거 교체 관련된 특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금융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뭐 철거 교체 기술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이 필요하더라. 이런 걸 통칭해서 그냥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런 철거 교체를 하고 싶어도 인용할 수 있는 이제 법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런 철거 교체 정책 제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반이 좀 마련되어야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건설 전주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건설이 있고 유지 관리가 있고 이제 철거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교체는 철거 교체하는 의사결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회도로를 만들고 해체를 만들고 이제 우회 건설을 이제 우회도로를 폐기를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겪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크게 한 3가지 대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노후 시설물이 많은데 이 노후 시설물이 철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이제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 교체를 할 수 있는 기술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절단 기술이 좀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도심지 내에서 이제 이런 게 주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급속으로 시공할 수 있는 이제 대블락 철거 장비를 좀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기술이 그런 기술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도심지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무소음이라든지 무분진이라든지 무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된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이제 워터젯 같은 어떤 그런 기술들도 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 교체 이제 지원 정책 제도인데 좀 특이한 점은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듯이 철거 교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유지 보수가 아니고 이제 어떤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정 사업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뭐 재정 사업이라든지 민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관련 제도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후 관리 절차인데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철거 교체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게 이런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이제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업무가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맞는지 그리고 이제 철거 교체 이제 성능 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그런 평가 점수를 스텝 2에서 관리 대상에서 이제 만들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스텝 3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철거 교체를 해야지 될 때 뭐 이제 공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량적인 그런 이제 판단 기준, 철거 교체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철거 교체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런 이제 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철거 교체가 이제 종합적 판단에 따라서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현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후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철거 교체 이제 관리를 좀 하려고 해도
관련 제도라든지 체계라든지 그런 게 좀 이제 미흡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정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이 이제 철거 교체 관리 지원 기술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최적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그 철거 교체 이제 관리 기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실장님. 이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까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님께서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김동주 실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말씀해 주셔서 뜻깊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이 안전에 대한 이 행정 기관장들의 이 사고에 굉장히 이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정치 행정이 이 우위에 서 있는 나라이다 보니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제기됐을 때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해대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학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던 사람이 사고가 나면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공학적 지식 축적이 안 되고 있는 나라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치인들이 맨날 쓰는 말 중에 이 정치공학적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학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죠, 저희들은. 예, 공학이라는 게 합리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 행복을 추구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공학인데, 마치 공학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고 뭐 뭔가 뒤에서 그냥 음흉한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정치 행정가들이 공학의 지식 축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정가들이 결정을 하면 빨리 철거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라. 빨리 철거하고 빨리 새로운 걸 만들어라.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중요한 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좀 불편하더라도 철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철저히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이 유지관리 이력들을 전부 조사해서 연막칼슘을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뿌렸고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보수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50년 뒤에 지금 철거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깨지는구나, 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교량 하나하나당 그 주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를 사장시키는 거죠. 그냥 써가지고 막 부시고 막 새로 만들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거리들을 다 그냥 갖다 폐기 처분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식 축적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가지 더 우리 김동주 실장님의 발표 내용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철거를 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이 지식으로 삼을 만한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분야로 철거에 대해서 좀 구조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고난도의 전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형성이 여태까지는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안 돼 있고 또 전문가 육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 분야가 새로운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또 하나의 분야가 이제 가설 설계라는 분야가 있죠. 시공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구조물을 만드냐를 이제 시공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죠. 그거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철거는 거꾸로죠. 안정된 구조물을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내면서 불안정한 상태로 가면서 결국에는 없애는 건데, 결국 이제 이 프로세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 구조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역해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뭐 김호경 교수님께서 뭐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이제 케이블 교량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형상 관리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현수교나 사장교, 현수교 특히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시공을 시작해야 되나, 케이블을 어떻게 걸었어야 되냐를 역해석을 통해서 합니다. 그 역해석은 시공 과정을 완전히 거꾸로 해서 해석을 해가면서 초기 형상을 잡는 건데, 그 비슷한 게 PSC 교량의 캔틸레버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캐스팅 커브를 얻는데, 그것도 이제 거꾸로 이제 역해석을 통해서 처음에 거푸집을 어느 높이로 했어야 됐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가설 설계인데, 이것의 역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듯이 이제 철거 설계도 이제 역해석이죠. 거꾸로.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구조공학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단순히 그 경험으로만 되지 않고 구조공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니까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이 분야에 기초를 좀 닦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김 실장님의 발표 자리에 제가 조금 더 제가 느끼는 바를 그냥 추가한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금 철거 교체에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철거 교체 의사결정에 앞서서 철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이게 철거라는 하나의 사업 영역, 새로운 사업 영역이 만들어져서 전문가들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조성일 원장님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우리 이재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릴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행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상당히 큰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상당한 책임감을 또 느끼는데, 좀 옛날 얘기를 좀 하면 그 한비자라는 책을 저는 종종 이제 떠올리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 목수랑 세계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목수가 집을 짓는데 나무를 생나무로 짓지는 않고 이제 말려서 짓죠. 우리가 목재를 말리는데 세계계 지나가다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저 목수는 참 바보다. 왜 저 나무를 말리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느냐. 그냥 생나무로 지으면은 나무가 말라가면서 집이 훨씬 더 튼튼해질 텐데 왜 저렇게 나무를 말리느라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주인이 목수한테 물어봐요. 너 왜 나무 말리니? 그러니까 목수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세계에게 시키는 대로 집을 짓죠.
그리고 무너집니다. 이제 그 교훈에서는 그 책에서 전하는 교훈은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라 이런 뜻인데 우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저희가 아는 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아는 것을 경험과 지식을 쉽게 집주인한테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이 될 수도 있고 행정가가 될 수도 있고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쉽게 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이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목수는 생나무랑 마른 나무를 뿌려틀어서라도 그 강도 차이를 보여줬어야 된다. 시공중에 무너진다. 시공중의 하정을 못 견딘다. 이거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상당히 크게 이지은 회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치인이라든지 행정가들한테는 책임을 미루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분야고 지금 이번 사건을 이제 갖고서 정부에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부 장관이 대답한 거 보면은 지자체 책임이다. 중앙정부 책임이 없다. 이런 의견을 또 보이고 있어서 저도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사람네들이 알아듣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역할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다가 드리고요.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발표 주제랑 관련해 가지고도 좀 저는 처음에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세계 각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공공 인프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철거를 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느냐 장수명화 계획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왜냐하면 철거를 안 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 주제는 저도 지금 진나이 박사님이랑 같이 영국에서 20년 전에 학위를 할 때 주제가 거기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신뢰성, 그러니까 그 리스크 평가에 의해서 교량을 좀 더 이렇게 오래 쓰는 뭐 철거를 하지 않고 좀 더 오래 쓰는 그런 그 장수명화 쪽에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을 갖다 봤었고 저도 그 주제로 연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기준을 갖다 살펴보니까 그 기준이 지금 일부가 기준에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아까 거기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 점검, 프린시플 인스펙션을 점검을 6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12년까지 늘려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측면입니다. 너무 점검을 자주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소리거든요. 영국에서 또 하나 갖고 있는 거는 기존의 설계 기준이라든지 평가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안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철거를 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그 기준을 실제 교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니 이거를 달리 평가를 좀 해보자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부분 일본에서도 이제 장수명화 계획을 갖다가 교량 장수명화 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을 해서 철거하지 않고 오래도록 수명을 늘려 쓰느냐 쪽에 계획이 돼 있고 뭐 주요 교량들은 수명을 200년 이상 연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왜 철거지 이런 저는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해는 돼요. 이 철거에 대한 의사결정 체제가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 특히 제가 이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 시장의 전반적 침체로 새로운 건설 산업 분야 육성 필요라는 시각에서 이거를 본다면 이건 기술자들이 또 한 번 신뢰를 잘못하면 까먹을 수 있는 분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계 추세랑 이걸 철거 재축을 통해서 건설 산업 분야를 육성한다? 이거는 자칫하면은 우리가 기술 사회가 상당히 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는 이 기존의
기준이, 설계 기준이 아니면 평가 기준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한 점검 또 사전 예방을 통해서 오래도록 사용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CC 분석을 통해서 진짜 철거하는 비용보다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비쌀 때 한해서 제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대체로 추세이기 때문에 그 방향과 크게 어긋나거나 역행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면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재용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정치가나 행정가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기술자들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철거 의사결정 기술 지원 필요성 공감하지만 새로운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김동주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성일 원장님 말씀, 이렇게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 이제 일부분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의견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게, 이제 철거 교체를 만약에 이제 하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인용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제 그거부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일 가까운 어떤 그런 기반법이 있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 연장 위주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고,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구조물이든 이게 이제 더 이상 수명 연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의무를 좀 가지게 됐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해외에서 경험을 좀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뉴욕에서 할 때, 이제 건설 산업이 대저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리해빌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설 산업이 육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신규 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다 찾고,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리해빌리테이션이나 리플레이스먼트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건설 산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봤더니 이런 쪽으로 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시장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그런 이제 시장이라는 그런 좀 단어를 좀 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신규 시장이라는 그런 이제 키워드를 쓸 만큼 이게 좀 성숙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용역 과제를 좀 진행하면서 이제 바랬던 거는 요게 이제 요런 게 좀 기초가 돼가지고 그런 철거 교체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고, 그럼 그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건설 시장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과제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다음 패널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진남희 대표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제가 뭐 철거 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저도 조성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일상 유지 관리, 뭐 유지 관리, 사후 유지 관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철거를 하여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 뭐 환경 부하에도 또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 지금 한 50년 이상 된 시설물들 같은 경우는 뭐 철거가 또 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무리 유지 관리 잘 해도 그런 철거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철거하니까 시설물 수명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물리적 수명, 뭐 경제적 수명, 법적 수명, 사회적 수명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냥 이론적으로 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하게 사실 저희가 고려하고 또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경험이 서울시의 모 교량을 예전에 진단을 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제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요거를 조금 철거할 때 좀 판단할 수 있게 좀 검토를 해달라.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그 서울특별시 고시 이제 2021년 152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반시설 성능 개선 기준안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2021년에 이제 고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이제 서울시에 있는 어떤 교량들을 철거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봤더니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이제 기술성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경제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책성에 대한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성능평가 보고서를 거의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했는데 이 성능평가 보고서를 써달라 약간 그런 이제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하고 정책성 평가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대안에 대한 서로 경제성 비교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사실 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설계사나 이런 용역사에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어떤 시설물을 철거할 때 사실 다양한 어떤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검토의 수준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게 우리 김동주 박사님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참 이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이 철거 대상 시설물이 뭐 이런 어떤 도심지에 있는 교량들도 있고 또 철도 교량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속도로에 있는 교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전체를 다 철거할 수도 있지만 부분 철거하고 뭐 다시 뭐 바닥판만 다시 개량한다든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쳤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철거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부분 철거라든지 부분 교체 이런 것들 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예상한 시간보다 한 8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슬라이도 앱에 의견을 올려주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지금 잠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2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이것으로 오늘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발표해 주신 김상하 차장님 그리고 김동주 실장님 그리고 패널 토론 참여해 주신 세 분 패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남희 교수님께서 채팅방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김남희 교수님께서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수님? 제가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요. 혹시 들리면 네, 잘 저는 이제 들립니다. 아까 네. 주성일 원장님 말씀에 조금 동조하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CO2 리덕션이 있었고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것은 소위 그 건축계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받으셨던 그 두 분 2021년도에 프랑스에서는 60년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파트를 부수지 않고 심지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앞에 뒤에 베란다를 늘리면서 더군다나 이제 에어컨디셔닝까지 확보하면서 재건축을 그러니까 리허빌테이션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한 사례는 우리가 적극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최근 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옆에 하버 브릿지가 먼저 생겼고 오페라 하우스 생겼고 그 근처 하이라이즈 빌딩 굉장히 유명한 시사베리가 IM베이가 설계하고 시공했었던 게 1970년이어서 마치 수명이 돼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됐었어요. 그 하이라이즈 빌딩 또한 3분의 2를 남기고 3분의 1만 이제 재건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도로공사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톱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 구조물을 잘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례로 하이라이트 빌딩을 썼었지만 사우스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가시면
사일로 49개의 사일로 중에 일부를 깎아내서 갤러리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톱이 필요해서 저는 아까 톱을 말씀하실 때 엄청나게 중요한 시작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이것으로 모든 발제와 토론 시간을 마치고 끝으로 우리 서울시설공단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님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관계자분들과 또 서울시 또 여러 이제 도로관리기관들도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좀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또 관리기관으로서 상당히 관심 가는 부분이었는데, 먼저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시설물 노후에 따른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과 좀 경각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재생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 주체가 정말 면밀하게 유지관리와 철저한 안전성 검토에도 책임을 다해야 함을 오늘 충분히 느끼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 기반 시설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실무자들의 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대 변화에 좀 발맞춘 제도 개선과 기술 발굴을 위해서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및 전문가분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특히 참석하신 패널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자료 찾아가지고 또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셨는데 아마 자료 요청하는 채팅도 많이 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서울시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서울시 국가기반시설협의체, 국토부 등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80여 명이 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최근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에도 중앙대학교가 추가 가입되면서 총 17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국내 도로 유지관리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조정 등 노후 인프라 시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시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주신 장승엽 교수님과 패널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 플러스가 노후 인프라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